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흥문화원은 자흥군민과 문화가족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우리 자흥의 역사 속에 회자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주제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인문학 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홍주 전 문화재청장을 모시고 뜻깊은 인문학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출발하셔서 먼 길을 와주셨는데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일행 오시는 길에 아마 보림사를 들렀다가 지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자흥 군민 여러분들과 자흥문화원의 회원님 그리고 인근 타 시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로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행을 맡은 자흥문화원 사무국장 위종만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단성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인문학 강좌인 만큼 내빈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 자흥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고모님들, 자흥문화원의 고모님이 오셨는데요. 김규홍 고모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원장님이셨는데 지금은 고문이 되셨습니다. 고영찬 고모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좌를 준비해 주신 유홍준 교수님이 계시지만 따로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 오신 일행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일어나셔서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셔서요. 네, 멀리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리고 이 강좌를 준비해 주신 김명한 자흥문화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화강 보리익당 강주이며 전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김명한 문화원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원장 김명한 이사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문학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바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문화의 발전과 관심을 많이 주신 김성 교수님과 박물재 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화원장에 당선된 지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유홍준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유홍준 교수님은 문화재청장을 위임하셨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등 수많은 명작으로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 작가로서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장문화원을 찾아주신 유홍준 교수님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명강의를 듣기 위해서 목포, 춘천, 강주, 안도, 진도 등지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도 명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자흥은 내일부터 물리의학 도학혁명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훌륭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흥입니다. 이는 긍지 높인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홍준 교수님의 한국문화사에서 자흥의 일상을 주제로 한 강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홍준 교수님은 강의는 자흥의 고유 문화유산에 대한 그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고 특색 있는 자흥의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흥국민과 참석자 여러분, 100번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나에게도 행복을 주지만 남에게도 행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화의 힘이 자흥의 문화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인문학 강좌는 물론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성 교수님께서는 올해를 문화, 예술, 관광의 르네상스 5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와 배려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과 악뮤채 원장님께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알찬 강의로 내 귀만 아니라 우리 귀가 호강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명교수가 오시고 또 여러 지식생들이 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떨리네요. 교육을 모선하면서도 연설할 때 안 떨렸는데 오늘 굉장히 떨려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순진하게 생각해 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신임 원장님은 교육계에서 한 20년 동안 교육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음은 어머니 품창은 문화, 예술, 관광의 르네상스를 읽으시는 김성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농촌에서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물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비가 내리는 것은 농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그리고 그동안 말라있던 가슴을 촉촉히 적시어주는 이런 단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유홍준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의 강의가 우리 장의 축복의 어떤 비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홍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자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장군민과 그리고 유홍준 교수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에서 장까지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유홍준 교수님과 교동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부터 장의 인문학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강사님들이 인문학의 중요성과 우리 장과 관련된 강의를 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모신 유홍준 교수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강의이시고 그동안 남도다사의 1번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작가로 활동하셨던 명강사십니다. 오늘 유홍준 교수님의 한국문화사에서 장에 대한 위상의 강의가 우리 장군의 어떤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문화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유홍준 교수님의 강의 이후에 우리 장에 필요한 그런 문화를 부흥시키고 또 하는 그런 거라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사업들과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방금 얘기한 대로 비가 내립니다. 금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유홍준 교수님의 강의가 촉촉히 적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향기와 그 멋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특별한 강의가 이렇게 있게 해주신 김성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좀 특별한 순서입니다. 장문화원 이사님이시기도 하시고 한국미술협회 장군 지부장이시기도 한 야천 이정호 서예가님께서 우리 장은 물리무양 장을 찾아주신 유홍준 교수님께 서예 작품을 좀 드린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위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어차피 사진 촬영도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좀 올라와 주시고요. 하나. 네, 야천 선생님이 직접 작품을 유홍준 교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장을 방문해 주신 유홍준 교수님을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정신정력, 맑은 마음, 고요한 생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하니까요. 교수님, 원장님 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같이. 네, 먼저 단체 사진 좀 찍겠습니다. 네. 내빈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우리 내빈분들도 같이 좀 올라와 주세요. 괜찮습니까? 네. 올라와 주십시오. 사순문 전 의원님도 부원장님도 올라오시죠? 같이 올라오시죠.
하나 둘 셋 하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유홍준 교수님도 네, 서예나 이렇게 워낙 잘 하시고 네,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유홍준 교수님의 특별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다 아시니까요. 자료집에 보시면 이력 소개가 있습니다. 바로 유홍준 교수님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흥에 참 여러 번 왔고 또 많은 애정을 갖고 감동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0년 20권을 쓰도록 장흥을 아직 쓰지 않은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장흥 군민으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도답사 일본지가 강진 해남으로 갔다 땅끝으로 빠지는 바람에 바로 옆 동네를 피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쓸 기회를 그냥 보다가 문화유산 답사기에 맨나다 전라도만 쓸 수가 없어서 밀어놓고 해오다가 이제 올해 30년이 돼서 앞으로 3권을 더 쓰고 제 답사기는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장흥에 대해서 제가 쓰려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토박물관에서 장흥의 위상 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흥의 보림사라고 하는 당당한 그 한국 문화사의 아주 우뚝한 위상을 갖고 있는 거에서 출발을 하고 현재로 문화예술로 얘기하면은 이청준, 한승원, 송기수, 한강희 전부 여기에서 나오셨고 또 청관산 그 아래에서 화가 김선두도 여기 출신으로 우리가 그 취화선이라는 영화에서 화가로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여기 장흥 출신 김선두 화백입니다. 중앙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한 내용과 그다음에 수문포의 등량만이 갖고 있는 참 그 아름답고 사람 삶의 끈적끈적한 면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면들은 아마 그 답사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 소감을 말씀드릴 것 같고 오늘은 보림사라고 하는 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한국 문화사 전체 속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3권 더 쓰는 문화유산 답사기는 국토박물관 순례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장소를 찾아가던 거를 시대를 찾아가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연천 전곡리 선사시대 유적지,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청동기 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해서 장흥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지도는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인데 내가 25년 전에 파리에서 사가지고 지금도 연구실에 놓고 잘 보고 있는데 이 지도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아시아 지도에서 한국을 저렇게 크게 그려준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큰 부동산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을 주고 하여튼 볼 때마다 흐뭇한 그런 기분을 주는 고진호인데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쓸데없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영토가 좁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로만 주로 공부를 했고 세계사적으로 비교하지 않았던 습성에서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어권에서 이스트 에이시아,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읽는 거는 라이샤와를 비롯한
하버드 대학 교수팀이 만든 동양 문화사입니다. 그 책의 첫 문장에 라이샤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센서가 늦나 보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한반도를 지도에서 가위로 오려서 서유럽에다가 집어 던져 놓으면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우크라이나 정도가 크고 영국이나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다 비슷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전부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장흥도 한반도 전체 속에서 장흥을 생각해야 제대로 보이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계 지도 전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가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가 생기기 이전에 인간이 약 500만 년 전에 원숭이 비슷한 사람 비슷한 원숭이에서 원숭이 비슷한 사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25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우스라고 도구를 쓸 줄 아는 호모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라고 해서 두 발로 걷는 호모 인간종이 등장을 해서 이들이 한 70만 년 전에 아프리카가 나무 수림, 울창한 울림이 사반나 지역으로 사막화되니까 살고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오는데 우리나라에 약 35만 년 전에 여기 와서 살던 사람의 자취가 연천 전공리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현재 구석기 시대 유적이 우리나라에 120군데가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연천 전공리 유적지입니다. 특히 전공리 유적지에서 나오는 저기에 보이고 있는 주먹도끼는 여기 레이저 포인트 되겠죠? 이 주먹도끼는 본래 애슐리안 핸드 엑스라고 해서 생아슐 지역에서 처음 나와서 저렇게 발달된 구석기 뗀석기는 유럽에서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만 있고 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찌개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모비우스 학설이 있었어요. 근데 서양 사람이 이런 학설을 내세울 때는 대개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유럽 사람이 아시아 쪽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1978년에 연천 전공리에서 저 애슐리안 핸드엑스가 나왔어요. 저게 실제로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 중에서 가장 기능적입니다. 날이 여러 면으로 나와 있어서 크기는 손의 주먹에 딱 쥐게 돼서 저걸로 가죽도 벗기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기도 하고 했던 그 뛰어난 도끼라 고고학자들은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전공리에서 나와서 그 학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고고학 지도에 서울은 안 나와도 전공리가 나옵니다. 세계 학회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공리 유적지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당시 동두천에 근무하고 있던 미군 하사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분이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떠야 되는데 안 떠나? 안 떠네. 와 이건 또 넘어가. 이분이 인디아나 대학 고고학과를 다니다가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려고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랬다가 미군이 외국 나가서 근무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해서 벽지 수당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지금 내가 책에 쓸까 말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두천 PX에서 노래하는 여가수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인하고 78년 3월 달에 여기 한탄강 유적지에 데이트를 하다가 코펠에다가 커피를 끓이려고 그 여자친구한테 돌멩이 좀 주워오라고 했더니 갖고 오는데 저 돌멩이를 듣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엔 하사가 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판단한 게 아니고 저렇게 생긴 교과서에서 봤던 주먹도끼들을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에슐리안 핸드엑스의 최고 가는 권위 있는 프랑스의 보르드 교수에게 보내줍니다. 그 교수가 이걸 받고 나서 당장 뛰어가서 보고 싶지만은 내 스케줄상 못 가니 세계 고고학 대회에서 만난 서울대 김원룡 교수에게 신고하라고. 그래서 김원룡 교수가 당장 와가지고서 그때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발굴을 해서 약 4,500점의 유물을 지하 8m까지 파가지고 했고 유감스럽게 인골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구석기 유적 120개 중에 인골이 나왔다고 하는 게 청원군에 있는 흥수아이라고 하는 그 인골이 있는데 그건 발굴자는 4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세계 고고학계에서 심포지움을 하니까 어떤 학자는 그건 조선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공식적인 그것은 받지 못했어요. 어쨌든 저 주먹도끼가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해져 가지고 세계 고고학자들이 왔는데 김원룡 교수가 93년에 돌아가시면서 발굴을 끝내지 못해서 나를 화장해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뿌려달라고 해서 여기다 뿌리고 거기에 조그만 까만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랍니다. 그 화장을 해가지고 아무데나 뿌리는 거가. 아무튼 근데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꾼 유적지를 이렇게 놓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문화재청장이 되리라고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비판하는 글을 쓰다가 제가 청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국제 컴피티션을 열어서 프랑스의 아누이라고 하는 여류 건축가가 멋있는 그 선사시대 유적지를 짓게 됩니다. 그 제목은 선사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와 같은 선사시대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약 350점의 그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응모를 했는데 이게 역발상이죠.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 미래의 유적지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더 그 가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픈을 할 적에 앞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지? 잘 보여요? 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 그렉 보엔 하사 어디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라고. 이 한국인들이 외국인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에 왜 그렇게 인색한 평가를 내립니까? 그게 오히려 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해. 또 찾았어요. 그래서 이 기공식 때 초청을 하면서 부부를 초청을 했더니 같이 온 부인이 PX의 여가수 이상미 씨가 같이 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기공식 때 오고 준공했을 적에는 보에나사가 세상을 떠나서 그분이 아리조나에서 고고학자로 일하면서 있었던 유품들을 같이 기증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이 하나의 유적지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결합됐을 때 갑자기 우리들은 친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살 속에 살겹게 다가오기 때문에
장흥의 문화유산도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것을 장흥군과 문화원이 더 힘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년 전이 됐을 적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면 8,000년, 9,000년 전부터 우리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인 이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6,000년 전부터 등장하는데 그 이전에는 뭐 덧띠무늬가 있는데 결국 6,000년 전부터 3,500년 전까지 2,50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한 신석기 문화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인간이 참 영리해가지고 근친 간에 결혼을 하면 후세에 기영아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근친 간에 짝짓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하고 저 동네, 저 동네하고 저 동네 해서 그 생활 문화가 서로 오가면서 일련의 그 줄을 볼 수 있는데 세계 신석기 시대의 질그릇은 몇 개의 가닥이 있어요. 중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앙소 문화권이 있고 용산 문화가 있고 스칸디나비아식이 있고 이란식, 인도식, 또 유럽식이 전부 다른데 우리는 알타이에서부터 스키타이, 미누신스크, 몽고 해서 일본 규슈까지 뻗어 있는 빗살무늬 토기 문화입니다. 저게 왜 빗살무늬를 걷는가 하는 거는 아름다우라고 걷지만은 모든 문양은 모티브가 있는데 강변에 살면서 많은 생선이 잡혀지기를 희망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되는데 아름다움보다 쓰임새 입장에서 보면 저걸 만드는 방법이 진흙을 엿가락처럼 만들어서 뱅뱅 돌려가지고 다듬어서 그 다음에 빗살로 대각선을 이렇게 거서 노천에서 구운 겁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짜여지던 그릇이 대각선을 거두니까 수직으로 연결이 돼서 깨질 적에 문양대로 해서 깨집니다. 우리나라 피부과학회에 이성락 박사라고 가천의대병원장, 아주대병원장 하신 분이 70에 정년퇴임하고 명지대 미술사학과에 시험을 봐서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인생을 이제 다시 산다고. 근데 그분이 내 강의를 듣다가 빗살무늬 토기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재작년에 졸업을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게 미술사학계와 피부과학계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관심을 일으켰어요. 제목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라고 하는 매력적인 그 주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 1000분을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280분이 마마 자국이 있어요. 천연두를 알았던.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이성락 박사가 저게 빗살무늬가 있어서 들을 때 편했을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기능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듣는 바람에 내가 자꾸 저 높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인간의 삶에 내적 충동이든 외적 자극이든 충격이 없으면은 문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흥의 문화도 충격을 한 대 받으면은 크게 발전을 할 겁니다. 신석기 문화가 변하지 않으니까 2500년 동안 똑같은 양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한없이 지루한 문양의 매너리즘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자각에 의해서 일어나던 충격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3500년 될 때 이게 드디어 뾰죽바닥이 납작바닥으로 바뀌고 빗살무늬가 구름 문양이니 번개 문양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강변에 살면서 수렵 채취를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 그릇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3,000년 전에. 그때가 우리가 민무늬 토기가 대세를 이룬다고 하는데 3,000년 전에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복주머니처럼 생긴 미송리형, 의주 미송리형 단지에 비파 모양의 동검에 북방식 고인돌 3개가 있으면 무조건 고조선 문화입니다. 고조선이 국가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고조선 문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남쪽으로 퍼져가지고 부여 송국리형 고구마처럼 생긴 단지에 속이 쏙 들어간 세형동검에 남방식 고인돌로 해서 이 청동기 시대 1,000년의 역사는 고인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저 문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화순 춘향에 있는 고인돌과 고창 상감리에 있는 고인돌, 강화 부군리에 있는 고인돌,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일찍이 등재됐습니다. 장흥에도 고인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없어진 거 말고 남아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세계에 돌맨이라고 얘기하는 고인돌이 1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4만 5천 개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북한에 15,000개가 확인됐고 남쪽에 3만 개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한 그 문화적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데 저것이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떻게 퍼졌는가는 아직도 그 미궁에 빠져 있어요. 유럽의 프랑스, 스위스 지역에 있는 돌맨이라는 고인돌은 우리보다 시기적으로 한 1,000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연관이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1,000년 두고 나서 이쪽에 왔다고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대한민국은 고인돌 왕국이고 저 고인돌로 족장되는 치프덤 시절이니까 족장과 그 지배층의 무덤을 장식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진국시대라고 하는 때입니다. 장흥에서도 이 고인돌을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장흥의 문화유산 속에서 앞쪽에 등장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화순에 왕창 큰 게 있어 놓으니까 그거 얘기해야 별로 그 사람들이 감동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장흥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주는 건 고인돌일 겁니다. 이 고인돌 시절의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샤만의 전통 속에서 국가는 치프덤 시절의 그런 예로 우리 청동기 문화의 상징이 장승 소대의 소대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등장을 해서 재정이 분리돼서 죄 지은 자가 소도에 가면은 잡지 못했다는 것은 재관이 보호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소도의 상징이 강릉 진돌배기에서 보이는 이러한 것이 그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고 대전 괴정동에서 나온 청동기에 소대가 그려 있고 이런 그 전통 속에 오손다손 도손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우리 조상들의 삶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이 큰 변화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일찍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청동기 문화를 만들고 이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로 바뀌어서 그 철기 문화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은 BC 200년 3세기 되면은 한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우리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중국과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적에는 주변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쓸 수 없다가 진시황이 통일하고 30년 후 한나라가 든 다음에는 자기네들의 외교 국방 체제를 갖추는데 북쪽은 고비사막과 만리장성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동서남해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한사군 제도를 둬서 우리 요동 지역에는 낭랑, 진번, 임둔, 현도 한사군을 두고 그중에 낭랑이 나중에 평양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사군이 한나라와 조선의
완충 지역이었냐 식민지였냐 여러 논쟁이 있는데 이것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무슨 성격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요동 지역의 한사군이 만들어질 때 같은 시기에 서쪽에는 하서 한사군이 설치돼 가지고 무의 장액 주천 도낭이라고 하는 곳에 한사군을 둡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광동과 하노이에 한국군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을 어떻게 국가 운영에서 국방 체제를 두겠냐 하는 것이 그게 분연제로 만든 거였습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한족이 지배하게 되면은 이쪽에 동서남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여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에 있다가 안동으로 갔던 안동 도호부를 두었던 바로 그 해에 하노이에는 안남 도호부를 둡니다. 그리고 황하 서쪽에는 투르판에 안서 도호부를 둡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안정시켜야 그들은 국가적으로 안정이 됐던 거죠. 바로 그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 속과 함께 동아시아 역사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손도손 사는 거는 이제 틀렸다. 우리도 힘을 합쳐서 고대 국가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 중국이 저렇게 커오는 곳에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만주 지역에 있던 부여, 거기를 비롯해서 부여에서 한 갈래 내려와서 고구려, 고구려에서 한 갈래 내려와서 백제, 그리고 남쪽에서는 마한, 진안, 변한, 강원도 함경도 쪽에서는 동해와 옥조, 또 진안에서는 사로국이 등장하고 변안에서는 가야국이 등장해서 10개의 부족 국가들이 서로 코피터지게 싸워가지고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갖게 됩니다. BC 1세기부터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를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국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요. 그 700여 년을 삼국시대라고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만 존재한 건 마지막 120년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앞에도 다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역사의 이미지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세기에서부터 이 AD 300년 될 때까지는 이 한반도의 주인이 누가 될지 몰랐어요. 결론이 삼국과 가야로 되는 것이 AD 300년 무렵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가야는 끝내 왕국으로 가지 못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국가로 가면서 우리도 고대 문명을 받게 됐는데 그때 낭랑을 옆에 놔놓고 있으면서 우리 한민족이 철기 문화에 대해 침입으로 망했는데 그러면은 그 민족은 되게 멸망하는 건데 이 끈질긴 한민족은 조선족은 철기 문화한테 망하니까 철기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철기 문화가 시작되고 또 아울러서 그때 우리는 갖지 못했던 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문화에서 물질 문화에서 철이 들어오고 정신 문화에서 문자를 쓰면서 급속하게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과 가야라고 하는 그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민족이 종족으로 얘기할 때 어떤 민족인가 얘기할 적에 교과서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데 고조선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안 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조선 사람은 예맥족입니다. 그 예맥족이 부여와 고구려로 형성이 돼서 섬세하게 나누는 사람들은 고구려는 예족이고 부여는 맥족이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맥족에서 이 남쪽에 있었던 한족과 결합한 거가 우리들의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혈통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부여가 강성해가지고 부여에서 전설 속으로 나오듯이 고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형성하고 고구려에서 아들이 온조가 와서 백제를 만들죠. 근데 신라는 그 뿌리가 지금도 불가사의한 데가 있어요. 사람의 생활 습성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 풍습인데 그 장례 풍습이 신라는 별도예요.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백제까지는 그 하나의 맥이 있고 그 전에 있는 마하는 또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 신라의 경우는 무덤이 적성목각분이라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데 근래에 문무대왕의 비를 그 어느 집에 빨래판으로 쓰고 있던 거를 장독대에서 발견해서 읽었더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자기의 조상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가 투후 김일제의 후손이다라고 하는데 투후 김일제는 흉노족으로서 한나라에서 장수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뿌리가 우리가 흉노라고 얘기했던 그 북방 기마민족의 뿌리라는 것이 비문 속에서 나와서 이게 묘자와 함께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가 아직도 큰 수수께끼가 됐습니다. 낭랑이 들어온 다음에 한반도의 형태는 부여, 고구려, 백제, 마한, 진안, 변한, 사로국, 가야, 동해, 옥저 이렇게 그 나눠져 있던 거가 결론이 삼국과 가야로 됐죠. 가야는 끝내 왕국을 못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고령 지산동 고분에서 보이고 있는 그 왕릉의 능선 70개의 고분이 쫙 있는데 가야 시대 고분은 전부 산 능선에 있어요. 김해에는 금강가야가 대성동 고분에 있고 함안 마리산 아라가야 고분이 있고 창녕 교동에 비화가야가 있는데 전부인데 이 사람들이 금관도 나오긴 했지만 토기의 귀신이었어요. 질그릇에. 그래서 가야 토기가 무덤 가야 시대 무덤에서는 무덤 하나 속에서 보통 300개, 500개씩 나옵니다. 골통점에 수많은 그 가야 토기가 나오는 거가 저렇게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만든 거에 아니 그 시대에 1500년 전에 이런 머그잔도 있고 크라운컵도 있고 이런 동물형 뿔잔 같은 거가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왕국은 못 만들었어요. 만든 것은 고구려인데 고구려는 압록강과 두만강 그 일대에 유지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고구려를 답사하기 위해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15일 동안 그 따라서 갔던 적이 있어요.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가는 뗏목이 내 앞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니까 문화유산들이 나한테 백을 써요. 우리 잘 써달라고. 오늘 보림사 갔는데 나 보림사 오늘처럼 그렇게 사람 없고 비는 내리고 실로 오고 연두빛이 빈다는 거 처음 봤어요. 아주 이런 환상적인 그 집안에 가면은 고구려 시대의 여러 유물 중에 감동적인 것은 13,000기의 고구려 무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환도산성에서 내려다본 고구려 시대 돌무지 무덤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고구려가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거에 대표적인 거죠. 이게 고구려의 그 묘제였는데 350년 무렵을 지나면서 갑자기 고구려에는 벽화고분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까지 95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95개 중에 이 무덤은 누구 거라고 글자가 써 있는 건 3개예요. 안악사 모분의 동수무덤이냐 미천왕릉이고 408년에 덕흥리에 유주 자사를 지닌 진의 무덤이다 하고 모두르라는 사람의 무덤이다. 3개뿐이 없고 나머지는 인물화 아니면 풍속가 아니면 사신도예요. 이걸 미술사로 보면
처음에는 초상화 중심으로 그리다가 100년이 지나가니까 초상화는 약화되고 그분의 생활도를 중심으로 그리는 거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보는 수렵도입니다. 아, 멋있죠? 헐시이를 당기고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산은 추상화됐죠. 근데 이 그림이든 문학이든 음악이든 대가가 갖고 있는 특권이 유머 감각이에요. 작품 속에서 어떤 유머 감각을 보였다는 것은 그는 대가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그림도 이 묘사력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죽음의 무덤의 이 공간을 장식하면서 너는 여기에 피장자의 용감하게 사냥하는 그림을 그려라 해서 산도 추상화를 그렸는데 고구려 사나이라고 365일 씩씩할 수 있나요? 어저께 과음을 해서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재서 마지못해 오는 고구려 청년 하나를 여기다 딱 갖다 놨어요. 저 청년을 보게 되면은 사냥할 의사가 전혀 없는 그 그림으로 갑니다. 이런 여유를 가질 때가 장수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니까 사신도 무덤으로 완전히 영혼의 세계에는 영혼의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고구려는 여기서 끝납니다. 참 이상한 게 모든 형식은 생성과 발전과 소멸의 과정이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는 생성과 발전만 있고 소멸 과정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는 사고사입니다.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수나라와의 30년 동안의 세 차의 전쟁,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이 들어와서 지친 거죠. 결국 고구려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신라는 이 고분이라고 하는 게 참 문화재청장으로 관리하는데 제일 힘든 게 왕릉과 고분의 저 잔디 깎는 거. 참 한도 없어요. 끔찍해. 그 위탁을 지자체에 맞춰서 하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저 깎은 뭐에 내려오면은 또 올라가는데 그냥 풀과의 전쟁이죠. 신라의 왕릉이 경주 시내에 1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팻말을 해놨어요. 그 155개의 중에서 금관이 전부 5개, 6개가 나왔는데 금관총에서 1921년에 나오고 23년에 금관총, 26년에 서봉총에서 일제강점기 때 나왔어요. 근데 금관이 나올 적에 사람들이 그냥 금관만 보는데 금관총에서 나온 유물이 14,000점입니다. 금관이 나올 적에는 반드시 금팔찌 12개에 금 허리띠에 금 목걸이에 금 신발이 같이 세트로 해서 나옵니다. 엄청난 황금의 문화예요. 이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지금 크리스찬 디오르 명품 디자인 뭐 못지않은 그런 아주 세련된 그 미를 보여주죠. 이 경주 155개의 고분 중에서 금관이 나온 거는 마립간 시절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나물마립간, 소지마립간 하는 그 마립간 시절 그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인데 나중에 진흥왕 때에 넘어서게 되면은 법흥왕, 진흥왕 들어가서 불교가 들어온다부터는 이렇게 우악스러운 고분은 안 만듭니다. 고분 시대는 그때 끝나요. 불교가 들어오면은. 근데 이 경주의 이쪽에 경주역을 만들면서 이 고분 지역이 다 대농원 지역에서 봉황동 지역으로 해서 쪽샘 지역까지가 한데 이어졌던 게 길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중앙동에. 그 나눠놓고선 동네 이름을 짓는데 아주 우악스럽게 지었어. 동쪽은 노동동, 서쪽은 노서동 이렇게 지었어요. 이 노서동 일대에 있는 금관총, 금룡총이 나온 거는 이 무덤을 판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평지의 자갈밭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무덤들이 신라 무덤은 지하를 파가지고 시신과 부장품을 앉히고 그 다음에 자갈로 완전히 덮은 다음에
봉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훼손이 되면은 자갈밭이지 무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지상에다가 돌방이든 벽돌방이든 석실을 놓고 그리고 또 문짝을 해서 닫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나면 그 속에 있는 부장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또 허물어졌지만 신라 무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무덤을 직접 파가지고 발굴한 역사는 하나도 없고 1967년에 경주 최부잣집 있는 데가 교동인데 교동에서 어떤 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굴을 3년 동안 파가지고 금관 하나를 빼서 팔아먹다가 붙잡혔어요. 이게 경주박물관에 있는 전교동 출토 금관이라는 게 이거 아주 예쁘장하게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하여튼 쇼생크의 탈출처럼 이렇게 파갖고 왔는데 거기까지 우리 조사하진 않았어요. 1971년에 경주 역사문화관광단지 종합개발로 보문단지 계획과 불국사 복원, 안압지 복원, 석굴암 보수가 결정하면서 그 고분 하나를 제대로 발굴해서 거기서 나온 유물로 전시관을 지면 관광교육 자원으로 쓴다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마리가는 5명인데 금관은 지금 큰 것만 3개 나왔으니까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금관이 왕관이냐 아니냐, 재관이냐 아니냐, 실제 썼냐 부장용이냐, 이거 아직까지 판명이 안 났어요. 왕관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봉총은 여자예요, 뼈가. 근데 그 당시엔 여왕은 없었어요. 선덕여왕 이정희 때문에. 그리고 금관총은 15살 먹은 애예요. 그런 왕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석하나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관이 나올 적에 모자를 쓰고 나온 게 아니고 관태가 이 턱에 있는 데 있고 위가 이렇게 오므려져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시신을 염을 머리 위를 금관으로 이렇게 쌓여 있던 것입니다. 납작하게 된 걸 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금관이 나와야지 그 성과가 있었는데, 이 황남대총이 가보신 분 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120m입니다. 폭이 80m고 높이가 23m, 24m예요. 여기에 분명히 부장품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태까지 자갈밭에서 수습을 했지 이걸 파본 일이 없는데, 이거를 직접 한다고 하는 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발굴단에서 이거를 발굴하기 전에 요 앞에 있는 조그만 155호분, 그거를 시험 발굴 임상실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으로 이거를 하겠다 해서 요 155호분을 1년 동안 발굴을 했더니 거기서 금관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천마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유물의 팔자가 그래요. 근데 이게 또 골치 아프게 나온 게, 저 천마도가 그려져 있는 재료가 자작나무예요. 신라엔 자작나무가 없어요. 고구려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구려와의 관계를 더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그 다음에 황남대총을 발굴했더니 참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금관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저 금관이 여자 무덤은 금관이고 남자 무덤은 금동관이 나왔어요. 그 황남대총에서 38,000점이 나왔는데 한 번도 전시를 다 못 해봤어요. 그래 10여 년 전에 경주박물관장이 창고째 보여주는 전시를 했는데, 이 토기가 깨지지 않은 것만 1,500점이고 깨진 거 다 합치면 5,000점이에요. 유물은 전체 38,000점. 그래서 경주박물관에 구경 가서 경주관장한테 내가 청장할 적에 황남대총에서 유물이 38,000점이라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2만 점이 어디서 나서 58,000점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황남대총에서는 다른 데하고 달리
이 흉식이라고 해서 구슬로 만든 가슴에다가 목걸이가 아니라 가슴걸이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게. 근데 이게 끊어져서 다 쉬니까 2만 점이래요. 그래서 이제 5만 8천 점이라고. 백제의 경우는 뭐 무령왕릉이 71년에 발견되면서 백제미가 뛰어난 줄 확인됐고 2000년에 백제금동 대학로가 나와서 대단한 나라인 걸 알게 됐는데 2008년, 2006년 이때 익산 미륵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봐라. 나 됐어. 아니면 내가 할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리함이 나왔습니다. 사리함은 무조건 명작이에요. 우리 보림사에 있는 창선탑도 사리가 있었을 거예요. 도난당해서 그렇지. 사리라고 하는 거는 절대자 내지 그 위대한 스님의 진신을 모신 게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과 기술과 재력이 들어간 것이 사리함이니까 무조건 명작이에요. 이게 백제 익산미륵사에서 이렇게 화려한 게 나왔어요. 근데 2006년 백마강에서 왕사에서 나온 거는 금운동 완세트인데 이 속에서 이게 나왔는데 위도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576년에 이 절을 왕사를 세웠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심플하고 멋있어요. 이게 백제의 미예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백제유산 8개가 지정된 중에 왕궁리에 5층 탑이 있는데 60년대 여기서 이 사리 장치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 속에서 이 박스에서 이게 나와서 사리함과 사리병이에요. 여기 염주가 있고 금강판에 금판에다가 금강경이 다 쓰여 있는데 난 안 쉬어봤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금강경이 전부 5,500자 된답니다. 그래서 5,500자를 여기다 세우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판에다가 글씨를 쓰면은 어떤 형태였을까? 우리가 생각한 거 상상을 초월하는 백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백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에 작신궁실했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8글자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 8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 무령왕비 팔찌에 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공예가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신라의 황영사도 아비지가 초청돼가지고 백제 사람이 만들죠. 석가탑의 무영탑도 부여 사람 아사다리 가서 만들죠. 일본의 최초의 기와집을 만든 것이 596년에 아스카데라인데 그게 백제 와박사를 초청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기와를 잘 만들면 와박사였고 종을 잘 만들면 주종박사였습니다. 박사 대접을 했어요, 장인들을.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만들었죠.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거는 백제의 미뿐만이 아니고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지시하는 궁궐은 나라 안팎으로 권위를 보기 때문에 화려해야 된다.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헌종이 새 마누라 얻어서 낙선제에 살면서 이 건물은 단청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게 해달라. 워딩은 달라도 거미불루 화이불치는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이건 백제의 미고 조선의 미고 한국의 미입니다. 우리 한국미의 특질이 뭐냐고 얘기할 때 이거 8글자로 개념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할 적에는 강의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문화유산을 전도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전도를 하려면 전도서가 있고 뭐가 많아야 되는데 이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거를
머릿속에 최소한도 이것만 가져가게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저게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요새 어떤 공예가가 팜프렛해서 오면은 제 공예의 이상은 화이불치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반가워. 근데 이게 공예에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 큰 미장원이 하나 있는데 미카사라는 주인이 꼭 여기다 뭘 쓰는데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썼어요. 자,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하는 것을 한판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황룡사 구층탑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석가탑으로 우리나라는 3층 석탑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요. 그 단초는 부여 정림사탑에서 시작하죠. 미륵사탑에서 정림사탑까지 와서 우리나라의 석탑의 문화, 중국은 전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가 이렇게 결정되는데 백제가 이렇게 시작한 거를 완성해 놓은 거는 통일신라였습니다. 감사 3층 석탑이 보이죠. 그래서 신라가 통일한 것이 민족 통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한 나라지만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자기 문화로 끌어들여서 발전을 시켰어요. 그게 민족 통일로서의 의미는 상실하지 않죠. 멋있죠. 이제 이거가 9세기 들어가서 작아지는 게 보림사 석탑이에요.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장중하게 만들다가 일반화되고 난 다음에는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가죠. 그건 미술사의 생명의 리듬입니다. 불상의 경우에 삼국시대 불상은 전부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러다가 석굴암에 가가지고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만들어서 근엄해집니다. 이게 불상의 리듬이에요. 김월영 교수는 석굴암에서 멈춘 부처님의 미소는 다시는 웃는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있는 불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미소를 띄어요. 근데 내 영남대 교수할 적에 미술대학 선생이었는데 그 미술대학생들에게는 유물의 명칭이고 역사적인 것보다 느낌을 강조해서 강의했고 또 답안지도 그렇게 쓰게 했어요. 그 삼국시대 불상과 통일신라 불상의 이미지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라 했더니 한 학생이 답안지를 썼는데 삼국시대 불교는 처음 불교가 들어와서 부처님을 믿어라 믿어라 하면서 미소를 띠다가 통일신라 시대 다 믿으니까 근엄해졌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썼는데 그게 난 맞는 것 같아. 어찌됐든 삼국 초기의 불상은 입상이 많아요. 통일신라 되면은 높은 좌대 위에 앉아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그러한 그 형식인데 백제의 미소를 보여주는 불상 같은 건 나하고 동등한 그 레벨에서 보는 걸로 해요. 서산 마이블도 그렇고 그런 중에 우리 참 귀중한 금동 미륵 반가상 이게 두 분이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국보 83호하고 78호가 두 분만 가지고서 전시장을 꾸몄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교토 광룡사에 있어요. 근데 광룡사의 서류에 보면 623년 신라에서 불상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이거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거를 도래불상, 바다를 건너온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토대학교 생물과 한 학생이 광룡사 수희 아저씨한테 와서 아저씨 청소하다 나무 부스러기 나오면 버리지 말고 놔주세요. 그래서 왜 뭐하냐 했더니 연구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쑤시개의 4분의 1 되는 사이즈를 띄워넣어서 가서 현미경으로 보고 이 불상은 소나무로 만들었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소나무는 일본에도 있어요. 문제는 당시 일본의 목조 불상에
이건 다 농나무로 만들었고 소나무로 만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보냈든지 거기 소나무를 우리 조각가가 와서 만들었든지 완전히 우리식인 거죠. 이미지가 같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정확한 이야기는 생각한 만큼 본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10월 달에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 유명한 칼 야스퍼스가 일본에 왔다가 교토에 와서 광룡사의 저 목조 반가사유상을 보고 말한 것이 패전의 피안에 남긴 것이라는 글 속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절대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랫동안 궁금하게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상에서 절대자의 모습을 보았고 중세 기독교 이콘 속에서 절대자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절대자의 모습이었지 모든 실존적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해탈된 절대자 자체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목조 반가사유상 앞에서 진실로 내가 찾던 절대자의 모습을 봅니다. 불상이라는 게 스님의 전유물도 아니고 미술사가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저기에서 종교적인 예술적인 감동을 받아갈 수 있는데 오랫동안 절대자가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해온 그 힘이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명문을 남겨주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불교가 석굴암에 와가지고 퍼펙트합니다. 이 석굴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서 시작해갖고 아잔타로 해가지고 키질로 도낭으로 맥적산으로 운강석굴로 용문석굴로 석굴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은 석굴사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 사암지대이기 때문에 곡괭이로 파도 되기 때문에 석굴사원을 짓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도 석굴사원 하나 갖고 싶어서 만든 게 처음에 군이 팔공산에 있는 자연석굴에다가 불상을 모셨어요. 그리고 8세기 3, 4분기 경덕왕 때 퍼펙트한 석굴사원을 만든 게 우리 석굴암입니다. 그러니까 석굴암 이 자체는 그림도 아니고 조각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완전히 40분의 불보살 천의 모습으로서 위계질서를 완전히 지었죠. 이게 석굴암은 조각과 건축 그리고 종교 사상, 불교 사상이 다 어우러져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권을 읽으시면은 아주 3부작에 걸쳐서 자세히 쓰여 있어요. 그 중에는 미술사뿐만 아니라 물리학자, 화학자들이 동원해가지고 이 구조를 설명하는데 물리학자 남천우 교수 설명에 의하면 석굴암 내부가 이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으로 된 것이 하나를 깎은 게 아니고 이 나무 편이 이런 돌멩이를 이런 각도로 해서 16장을 이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의 원이 된 거예요. 이것은 남천우 교수 얘기가 신라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인 30도 값을 구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다. 그리고 1m를 쟀는데 1cm의 오차도 없다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퍼펙트한 거다. 이게 우리가 통일신라 문화가 갖고 있는 하이라이트가 석굴암에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주 남산 금오산 산 높이야 뭐 400m 대위산이고 금오산이고 그렇고 길이 8km에 폭 4km 되는 그런 그 화강암 돌산을 거기를
부처님이 재림한다는 곳으로 삼아가지고 성역으로 삼아서 거기에 불상 조각을 이렇게 해 가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게 100군데의 불상이나 석탑이나 절터가 있어요. 도낭에 있는 막고글은 1000년 동안에 472개의 석굴 사원을 사람들이 기진을 해가지고 각 시대에 그렇게 만든 게 그게 도낭석 막고글입니다. 우리 신라 사람은 약 고려시대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약 400년 동안에 경주 금오산 남산을 완전히 불교 박물관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지금 칠불암에 있는 7불상을 모셔놓은 거죠. 이 이야기는 다음번 때 답사기에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 열암곡이라고 하는 신라 남산은 계곡이 36계곡이 있어요. 불곡, 탑곡, 삼능계곡, 약수곡 중에 열암곡이라고 하는 곳에 불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광배가 깨져서 그 깨진 광배 파편을 주스러 갔던 학예사가 이 돌멩이 밑으로 가지 않고 손으로 쑥 집어넣는데 여기에 부처님의 코가 손에 딱 닿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길이가 4m 50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불상이 딱 서서 있었을 적에 경주 남산에 최고 가는 랜드마크가 되는 불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다가 용장사에 있는 3층 석탑이 경주 남산의 랜드마크였을 겁니다. 이 불상이 떨어진 이 자리는 남산에 솔숲이 돼갖고 중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 헬리콥터로 해서 들려고 하는데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장비해서 2026년에 세우는 걸로 결정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에 에이펙 유치를 경주시에서 하면서 이거를 그때 세워서 큰 이벤트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 불상이 발견됐을 적에 미술사가 불교 미술사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방송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 전부 다 났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불상이 발견돼서 신문에 나고 방송에 한 거는 그냥 뭐 여러 가지 one of them으로 그렇게 났는데 이 불상이 발견된 그 다음 날 프랑스 르몽드 잡지에는 일면 톱 기사로 경주 남산에서 이런 불상이 발견됐다가 사진과 함께 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캡션으로 써놓은 게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5cm의 기적이었다. 5cm 차이로 코가 안 깨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세우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참 저 기사를 받아보고 고맙긴 것보다 부끄러웠어요. 이제 장흥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 신라가 절정에 달했을 적에 삼국사기 신라본기 마지막 기사에 김부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사람들은 시조 박격세가 나라를 세운 뒤 멸망할 때까지 1000년의 역사를 3대로 나누어서 말하였다. BC 57년 개국부터 653년 진덕여왕 때까지를 상대 신라라 하고 우리가 고신라라고 하는 통일신라 전이고 654년 무열왕 때부터 779년 해공왕 때까지를 중대신라라고 한다. 그리고 780년 선도광부터 935년 경순왕 때까지를 하대신라라고 했다. 역사에서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 구분을 어디다 하느냐는 역사가의 사관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 김부식은 상대신라는 통일신라 이전인데 중대와 하대의 차이는 중대는
중대신라라고 하는 때는 중앙 귀족이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는데 하대신라로 넘어가서 지방 호족들이 힘을 얻는 시절이 됩니다. 중앙 귀족 시절에 불교는 교종이었는데 하대신라에 유행한 것은 이데올로기는 선종으로 바뀌었다. 중대신라에는 석탑이 중심이었는데 하대신라에는 승탑으로 바뀌게 되고 중대신라에는 금동불이 대세인데 하대신라로 오면은 철불로 바뀌게 된다. 이 선종, 지방호족, 선종, 승탑, 철불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장흥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 불상과 보조 uk사 최승 창선비가 되기 때문에 중대신라와 하대신라를 나누는 기점은 장흥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한국 역사 속에서 장흥이 갖고 있는 큰 위상입니다.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종은 서산대사가 얘기하기를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둘이 다른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종은 가르침대로 배워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고 선종은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선종은 대단히 진보적인 그 사상이었습니다. 교종에 의하면은 부처님 세계 하이라키에 의해서 부처님 밑에 보살이 있고 보살 밑에 나한이 있고 그 나한 밑에 중생이 있고 또 사천왕과 같은 경호실 체계가 있고 천룡야차하는 팔부중상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선종은 깨우친 자가 곧 부처라는 생각입니다. 개똥도 깨우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보적인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당나라에서 이 선종의 전성시대에 도의선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신라 사람들 유학 가면은 보통 30년 있다가 오더라고. 유학생활 길어. 짧아도 20년이야. 서당 지장에게 선종을 배워서 경주에 와서 선종을 설파하니 이건 최치원이 봉암사 지증대사비에 쓴 거예요. 우리 도의선사가 선종을 익혀서 경주에 와 설파를 하니 경주에 있는 귀족과 스님들은 마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스님은 경주를 버리고 설악산에 가서 진전사 장로가 되었다. 근데 이거는 불교 보안법,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으면 사형감이에요. 아니 왕족 불인데 왕이 부처고 귀족이 보살이라는 체계에 깨우치면은 왕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국가보안법이 없어서 그냥 설악산에 가서 진전사 장로가 되고 그 밑에 염거화상이 설악산 옥성사에 있다가 그 보조 채증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유학 갔다가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서는 4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염거화상한테 가서 선을 배워서 첫 번째로 가지산 보림사를 창건을 해서 구산선문 제1가람 장흥 가지산 보림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열린 거가 전국에 9개가 열리게 돼서 이 남도에만 남원도 사실상 남도가 돼서 곡성에 독리산문 해철이 있고 보림사 장흥에 있고 그리고 실상사에 심상산문이 있고 창림에 복림산문 희양산에 문경 희양산에 봉암사가 있고 보령 대천에 성주사 영월에 사자산문 강릉에 사골산문 해주에 수미산문 화순에 있는 쌍봉사가 이 사자산문하고 같아서 서로 그 전부 구산선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기 올 줄 알았으면은 여기 이거를 강조를 해서 저 사자산문을 이쪽
쌍봉사로 옮겨 놓을 걸 저기다 놨네.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화가 경주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지방의 호족들은 일어나고 있었는데 해공왕 이후, 선덕왕 이후 경순왕 때까지 신라 왕의 평균 재임 기간이 10년이 안 돼요. 중간에 다 죽어버리는 게 민해왕이고 경해왕이고 슬프레자 들어간 거 다 중간에 귀족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왕 시키니까 서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경주는 무너져버리고 대신에 장보고가 한 상징이듯이 지방의 문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힘만 있다고 해서 국가를 건설할 수는 없어요. 이데올로기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를 씌울 적에 역성할 적에 성리학을 갖고 오듯이 지방에 있는 호족도 자기가 그 교종의 틀 안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보살 미치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의선사와 보조체정은 얘기합니다. 깨우친 자가 부처가 된다. 능력 있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선종사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 장보림사가 그래서 가지산 보림사에 들어갈 때 석탑과 석등의 경우에는 옛날 가문사나 석가탑에서 본 거에 3분의 2 사이즈로 작아지고 귀여워지지만은 이 보조 체증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워놓는 사리탑의 경우에는 전에 없던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원효나 의상은 교종시대이기 때문에 사리탑이 없어요. 그저 스님의 한 사람으로 죽었을 뿐이지. 근데 보조 체정은 달라요. 깨우친 자는 왕이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탑을 만든 게 승탑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을 모시면 석탑이고 목탑이고 탑이고 수투바고 승탑은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부도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세기는 승탑의 시대가 돼가지고 구산 선문마다 어마어마하게 정성 들어간 아름다운 승탑이 번지게 되는데 여주 고달사에 있는 곡성 태안사에는 해철 스님, 연곡사에 있는 동부도 북부도 이게 참 부도마다 그 디테일이 살아있으면서 품위를 보여주는 거가 한국 건축 조각사에서 아주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저 한 자리에 놓고 봤더니 장관입니다. 구산 선문 것들이.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이야기가 철불입니다. 이 철불 옆에 그 제작된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승탑은 보조 최정 스님이 880년에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세운 거고 이건 851년인가 이때에 철로 주조해서 여기 연대가 쓰여 있는데 이 얼굴의 모습이 석굴암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소를 띄운 방가사유상하고도 달라요. 호족들의 얼굴입니다. 자신감 넘치고 파워풀하고 인간미가 강조가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철불의 시대가 돼가지고 경기도 광주 춘궁리에서 나온 이 불상은 완전히 보디빌딩한 청년상. 이거는 철원 도피안사에 있는 철불인데 아주 현세적인 멋있게 한다는 의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다고 인정을 하고 이분이 참 그 미술사에 엄청난 수수께끼예요. 철불이나 모든 형식을 보면은 9세기나 10세기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지는 석굴암의 이미지 같은 8세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8세기다, 9세기다, 10세기다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한 미술사가가 그렇게 얘기했대. 난 그 설이 재미있어.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이 불상은 10세기에 만든 8세기 불상의 복고풍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쓰니까 그 모든 게 다 한마디로 해결이 됐어요. 철부르 시대였어요. 쌍봉사 얼마나 가까워요. 쌍봉사에 있는 이 철감선사비 단일 조각품으로 이거보다 더 퍼펙트한 거는 없을 겁니다. 이 빵빠레 아이스크림 같은 이 구름 문양 속에 사자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 악기를 돌린 사람들이 있죠. 요 다음에 가시면 여기에 무슨 악기 들었나 한번 보시겠죠. 그리고 연꽃도 요 정도만 필 때가 아름다워요. 거기에 비천상이 있고 사천왕이 있고 지붕골과 석가래까지도 전부 화강암을 조각했죠. 비석은 잃어버렸지만은 야 이것도 귓꽃이 하나 빠졌는데 이 거북이가 수많은 돌거북이 중에 내가 본 돌거북이에 이게 가장 생동감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 거북이는 앞발을 하나 들고 있어요. 세 개는 딱 땅에 묻고 오른손 발을 탁 들면서 간다 이거예요.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숭복사비가 쌍거북이가 있는데 쌍거북이의 오른쪽에 있는 거가 발을 탁 들고 있어요. 쌍봉사가 옆에 있어서 보림사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화순에 있는 운주사까지 이어지고 나주 불회사로 가는 거가 이 장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장흥하니까 행정구역으로 장흥하지 서울에 앉아서 보면 더군다나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장흥이고 화순이고 나주고 다 거기가 거기예요. 내가 강진 해남을 남도답사 1번지라고 썼을 때 이 장흥, 화순, 벌교, 보성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고 또 고흥반도 문대리를 내가 같이 넣어야 되나 마나 뭐 하여튼 이 코스를 짜는데 골치가 아파요. 여수 순천은 하나고 구례에서 곡성으로 하는 거는 또 섬진강과 지리산을 넣는데 이 동네는 뭐라고 명칭을 줘야 할지 뭐 남도답사 2번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게 1번지는 뭐 누가 저 면허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그렇다고 끝 동네도 아니에요. 내가 현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쓸지 않지는 모르지만 남도답사 안동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운주사는 뭐 여러분들이 다 전설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와불인데 사실 이 와불은 누워있는 불성은 열반상인 거고 이건 와불이 아니라 미기리뿔 아니면 불기리뿔이지 일어서려다가 못 일어섰으니까 저게 일었으면은 서울이 일로 온다고 그랬는데 못 올라왔잖아요. 이게 저게 미기리뿔. 불기리뿔보단 미기리뿔이 낫네요. 그렇죠? 미기리뿔이죠. 내가 미술평론을 하면서 많은 주위의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답사를 다니는데 신학철이라고 하는 저보다 선배되는 그 한국 근대사를 지은 유명한 화가가 나하고 운주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나를 그려줬어요. 운주사와 유홍준을 합쳐서 나 이제 그분이 나에게 뭐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걸로 내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유 선생, 내가 운주사에 같이 갔던 것을 갖고 유 선생, 내가 본 유 선생을 하나 그렸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운주사 와불을 뒤집어 타고 세계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뒤에는 가문사탑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존심을 뒤에다 싣고 그리고 친구, 제자를 데리고서 가는 거예요. 요 다음에 장흥 답사기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